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안녕하세요, 김효은입니다. 오랜만에 컬처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여러분께 책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7, 8월에 저에게 벼락 같은 그런 영감을 줬던 책부터 너무 재밌어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읽어낸 그런 책까지 제가 잘 선별해왔거든요. 이런 콘텐츠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취향이 담뿍 묻어나는 콘텐츠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책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제목부터 너무 제 심장을 저격해가지고 안 사볼 수가 없는 책이었는데요. 듣동너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집중력이 바닥을 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진득하게 하나에 집중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 SNS도 확인해야 되고 유튜브도 체크를 해야 되고 정말 수많은 그런 이 액정들을 가지고 정말 버겁게 저글링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제목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람들이 집중맞은 도둑력이라고 잘못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출판사에서 또 되게 재밌게 사은품 표지를 또 내기도 했더라고요.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한 하리라는 기자가 쓴 책인데요. 얇은 책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집중력 있게 잘 읽히더라고요. 집중력에 대한 책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기자가 개인적으로 집중력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나 왜 이래? 나 뭔 일이야?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취재를 시작해 나가는데, 그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미있게 풀었어요. 전 세계의 연구자들을 찾아 나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읽은 책인 것 같은데, 그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되게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썼던 칙센트미하이 선생님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이제 집중력을 직접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휴대폰이랑 노트북 아예 없이 한적한 동네에서 석 달을 살아보는 그런 체험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 기자가 진짜 질문을 집요하게 잘 던지는 사람이더라고요. 좋은 질문을 던져 나가면서 문제의 본질로 하나하나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읽으실 때 이 기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현대인의 집중력이 정말 떨어졌나? 일단 저는 떨어졌다고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이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평균 65초, 1분 조금 넘는다는 거죠. 65초마다 다른 일로 계속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직장인들도 평균적으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고작 3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현대인의 집중력이 떨어졌을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연구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보면서 굉장히 좀 현타 오고 충격을 받았던 거는 멀티태스킹 때문에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설명을 해줘요. 근데 아시겠지만 멀티태스킹은 현대인이 갖춰야 할 어떤 능력으로 추앙받잖아요. 저도 진짜 수많은 일을 막 동시에 해내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이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시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인간의 뇌는 절대 뭔가를 동시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고 전환하고 계속 뇌를 재설정하면서 다른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환할 때 그때마다 다시 집중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력이 떨어진대요.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멀티태스킹을 하면 창의력이 떨어진다는데, 인간의 뇌라는 게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막 새로운 걸 많이 보고 읽고 하잖아요.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서 묵혀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야 이 뇌 속에서 새롭게 연결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건데,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독창적인 생각을 연결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어쩐지 제가 요새 좀 흐리멍텅해지고 최근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나 했더니 이런 것 때문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자님은 한 스텝을 더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문제가 개인만 극복하면 될 문제인가? 보다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누굴 취재하냐면 예전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회사에서 일을 했던 그런 종사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빅테크 회사들의 잘못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되게 놀랐죠, 저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서비스들 이 인간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파괴하게끔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이분들은 내부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죠? SNS 같은 거 계속 보게 되잖아요. 쇼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 보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애정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이 서비스가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러느냐? 왜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사람들을 붙드느냐?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야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감시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용자들이 떠나지 않게 해서 그 사용자들의 패턴을 데이터로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업에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집중력을 뺏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이 집중력 저하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같은 정말 심각한 문제, 모두가 다 합심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같이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것을 해결하거나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자기계발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전 지구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과학서, 저널리즘 서적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한국 사회야말로 어떤가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경쟁적인 문화가 됐잖아요. 동시에 갈등도 정말 많고 분노도 너무 넘쳐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집중력을 넘어서서 어떤 시민의 그리고 집단의 집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사실 이 책은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북클럽 같은 거 하셔서 같이 읽고 토론해보면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다음 책은요. 김민철 작가님의 내 일로 건너가는 법입니다. 이 책은요, 작년 가을에 나온 책인데 이번 여름휴가에 가져가서 한 번 더 읽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주기적으로 좀 읽어줘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해야 될까? 이 책의 저자 김민철 작가님은요, 모든 요일의 기록, 하루의 취향,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이 책이죠?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이 책의 작가님이세요. 최근에는 퇴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냈을 때는 광고회사 그 TBWA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하셨었고 19년차 직장인이고 7년차 팀장일 때 쓰신 책이에요. 이 책에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팀을 꾸리는 방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일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내 일에 주도권을 갖고 사는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이제 15년차 오래 다녔어요. 15년차 직장인인데요. K 직장인답게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소진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 개인의 삶을 일정 부분 포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달려왔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성과라는 것이 늘 좋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마치 그 일의 성적표가 내 존재의 성적표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너무 우울하고 괴롭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름휴가 때 들고 가서 읽었던 건데요. 이 책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일잘러가 되려면은 워라밸은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 삶은 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신념이다라고 말해주는 책이에요. 오히려 일 밖에 나의 삶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일도 더 잘 되고 또 지속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고 무엇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 나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때요? 이런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김민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이면서도 회사 밖에서 이제 꾸준히 글을 써온 작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들을 이 책에 정말 꽉꽉 담아두신 거죠.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은 회사의 일과
김효은이라는 개인의 삶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이렇게 우뚝 서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떠한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작가님은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 소개를 해보면 팀원들하고 6시 정시 퇴근을 약속하셨대요. 6시에 우린 무조건 퇴근을 한다. 대신에 그 업무 시간, 뭐 8시간이면 8시간, 그 업무 시간 동안 그 밀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린 거죠. 회의도 타이트하게 하고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그래서 6시에 퇴근할 때 아, 나 다 쏟아냈다 이런 마음, 정말 손끝 발끝까지 모든 힘을 다 썼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저녁에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민철 작가님이 제시했던 그런 여러 규칙 중에 하나가 일의 인수분해. 이제 보통 우리가 큰 일, 부피가 큰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일에 휘둘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큰 일을 잘게 인수분해,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게 쪼갠 일을 역산해서 스케줄링하고 하나씩 그 작은 일을 끝내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일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나만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원칙들, 내 일을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한 방법, 또 회사 밖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나하나 만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에요. 이 책 거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걸 제안하냐면요, 우리 모두에게 60대가 된 나의 어떤 구체적인 하루? 그 한 장면을 상상해보자고 제안을 하세요. 저는 그냥 은퇴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뭔가 되게 좋은 곳에서 와인 한잔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떠올려 봤는데, 김민철 작가님은 방 한가운데 큰 원목 테이블에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을 그려봤다고 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회사원으로 20년간 일을 잘 해내시면서도 꾸준히 나만의 글을 쓴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김민철 작가님을 듣동나에 모시려고 합니다. 제가 페이스메이커로 여러분과 함께 달릴 시작은 글쓰기 레이스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를 했거든요. 이제 회사 일을 잘 해오시면서도 또 작가라는 평생 직업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과정, 그리고 일이나 취향, 여행, 일상이 글이 되고 또 책이 되는 마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퇴사를 하신 후에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이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레이스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그 페이지 링크 얹어 놓을 테니까 한번 와서 봐주세요. 그러면 다음 책 얘기해 볼게요. 다음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올해 3월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음악가죠. 류이치 사카모토의 두 번째 회고록이자 마지막 회고록,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회고록은요, 이거예요. 이 책인데 2개 다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2009년에 나온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 이 책은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의 어떤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의 그런 성장 과정이나 중년에 이르러서 본인의 삶을 한번 회고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2020년에 직장암 판정을 받고 나서 죽기 전 지난 5년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삶과 음악을 갈망했던 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영화 기자를 할 때요, 이 류이치 사카모토를 이메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님의 전 영화인데요, 남한산성의 음악 감독이 바로 사카모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서면 인터뷰이기는 했지만 그 보내주신 글을 보고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 글이 그 사카모토 선생님의 음악처럼 굉장히 단정하고 정갈한데 울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 실제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이제 인터뷰 질문을 잘 써서 보내고 싶어서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잘 몰랐어요,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나 아니면 영화 마지막 황제의 OST 같은 거 정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계 최초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던 천재 작곡가다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의 40년 음악 인생을 시간순으로 좀 살펴보고 실제로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가 쓴 글이라든가 활동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전위적인 음악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책에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말 그런 분이었던 거죠. 류이치 사카모토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코다라는 작품인데요, 이 코다를 보면 인상적인
대표적인 두 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빗소리, 내리는 빗소리를 듣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것, 본연의 것, 어떤 날 것에서 음악을 발견해내는 작업을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죠. 제가 그때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요즘 저는 인공적인 소리를 듣는 것에 지쳤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더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앨범이 에이싱크라는 그 오리지널 앨범이 있는데요. 굉장히 실험적인 음악들이 담겨 있고 걸작입니다. 그래서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음악을 같이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큐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는요, 3.11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부서지고 버려졌던 쓰나미 피아노를 그 현장에서 직접 연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류이치 사카모토는 탈원전을 주장하는 환경운동가이기도 했고요. 사회에 공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었죠. 그래서 그 피아노를 그 현장에서 연주하는 장면을 보면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 다큐멘터리도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는 한국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책에 한국에 대한 애정이 진짜 담뿍 담겨 있습니다. 백남준이나 이우환 선생님을 존경했고, 김덕수 사물놀이패 단장과는 또 각별한 친구 사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젊은 음악가들이랑 활발하게 교류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BTS의 슈가님, 그리고 새소년 밴드하고 이제 만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이 정말 좋았던 이유는 죽음을 마주하는 한 거장의 그런 초연함이 정말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언제든 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꺾이지 않고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 음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2023년 3월 28일에 돌아가셨는데 3월 25일, 3월 26일까지 음악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고, 이 현재를 온전히 살기로 선택한 어떤 한 대가의 그런 마지막을 이 책을 통해서 지켜본다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메일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이렇게 지치지 않는 정열로 계속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호기심이 넘칩니다. 특히 제 자신에 관한 것들은 더욱이요. 항상 미지의 자아를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 제가 하지 못하는 것과 해보지 않은 것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새로운 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책에 이제 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이 책도 같이 보시면 류이치 사카모토의 전 생애를 좀 훑어보실 수 있다. 마지막 책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안내의 일기입니다. 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어리잖아요. 600만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상징이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안내일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온 작은 불빛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안내일기가 모티브가 된 역사 드라마예요. 보고 나서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얘기를 먼저 잠깐 해보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안내는 아니고요. 미프라는 젊은 여성이에요. 근데 미프는 누구냐? 안내의 아버지인 오토 프랑크의 비서였어요. 유대인이었던 안내의 가족이 나치를 피해서 은신처로 이제 숨게 되는데 거의 한 2년 넘게 숨어 살았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당연히 누군가가 이제 식량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생필품도 갖다 줘야 될 거잖아요. 그 역할을 아까 미프라는 그 비서가 한 거죠. 근데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유대인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라서 정말 목숨 걸고 이 가족의 생명줄이 되어준 거죠. 이 드라마는 이제 사실 그 미프나 또 안내의 가족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시 독일에 점령되었던 네덜란드의 상황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나치와 결탁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기도 하고 나치의 유대인을 밀고 하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프나 또 그 미프의 남편인 얀처럼 목숨 걸고 유대인을 숨겨주거나 도와주고 저항운동을 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파워 N이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미프였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미프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미프도 이민자 출신이어서 차별이나 소외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 이제 자신을 편견 없이 채용을 해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람이 바로 이 안네 프랑크의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미프한테는 안네의 가족이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는 이웃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족을 도와주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 결말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안네의 가족은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서 은신처가 발각이 되고 유대인 수용소로 모두가 끌려가게 되죠. 결국 그곳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미프는 안네가 2년 동안 썼던 그 일기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안네의 아버지에게 전달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일기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거죠. 안네의 그 죽음에 슬퍼하는 미프에게 남편인 얀이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선행을 베푸는 선택을 하는 거야. 당신은 선택했잖아. 매일같이. 그 대사를 듣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덤블도어 교수가 해리에게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을 했었냐면 능력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 선택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가 이거 안내 일기 봐야겠다. 이거 사서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더니 배수아 작가님이 무려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또 조혜진 작가님의 독후감도 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네,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어릴 때 읽었던 게 제가 읽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안내가 딱 13살, 14살, 15살 그러니까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에 뜨거운 열탕과 차가운 냉탕을 오가는 정말 그런 펄떡이는 그런 성장 서사가 여기 이 책에 담겨 있었어요. 사실 이제 숨어 사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무섭고 좌절하고 우울한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고 또 첫사랑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꿈 그런 희망이 존재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모든 감정들을 이 글을 통해서 일기를 통해서 용기 있게 직면했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정말 눈물나게 다가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한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안내는 이 일기장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키티라고. 키티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남편과 아이 말고도 내가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일 또한 갖고 싶어. 세상 대부분의 사람처럼 헛되이 살다가 헛되이 가고 싶진 않아. 내 주변의 사람들, 동시대에 살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을 주는 존재, 뭔가 유용한 존재가 되고 싶어. 나는 계속 살고 싶어. 내가 죽은 다음에까지 말이야. 궁금해 죽겠어. 나는 언젠가 정말로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을까? 정말로 저널리스트나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란단다. 네. 눈물 나지 않아요? 갑자기 되게 눈물 날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안내 일기까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책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이 여름에 읽으면 또 좋을 만한 책도 같이 댓글로 소개를 해주시면은 저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송을 끝내기 전에 하나 홍보를 하자면 제가 글쓰기 레이스를 오픈했어요. 작년에 이제 이지상 기자, 이영 기자, 홍상지 기자가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각각 레이스를 오픈을 했었잖아요. 저도 올해 이제 글쓰기라는 주제로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방법들을 또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풀어내는 그리고 같이 써보는 레이스를 준비했으니까요. 8월 말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저희 더보기란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